그래서 61번부터 보시면 6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시험 때 손익계산서 같은 거 물어보면 여기 가세요. 손익계산서. 원래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도 있어요. 저희 시험의 특징은 100% 다 안 외워도 되잖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거 들어가서 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에러 뜰 때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에러 안 뜨는데 시험 때는 연습하다 보면 에러 뜰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연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이니까 2021년. 여기 오른쪽에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 외워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까지는 좀 외워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요거는 종종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시 기억 안 나면은 정기분 어디로 가시라고요? 손익계산서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계산 시에는 영업의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가서 보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영업의 비용하고 영업의 수익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인데 원래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저희 시험의 특징은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런 거 기억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좀 돼요. 영업이익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앞에 보시면 거기 2번에 보시면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손익계산서 정의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였었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익과 비용은 총액.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세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건 회계 때 한 2번인가 3번 적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겹치는 건 총금액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맞아요. 총액.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니감 표시하고 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라. 그래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구별하셔야 되고 돈 벌려면 돈 써라.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아란데 솔직히 얘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원가회계를 일단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가성비로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원가회계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외운 게 무조건 시험에서는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일단 제일 먼저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 건 원가회계 파트긴 해요. 그 다음에 4번 수익은 실현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 정답 2번이에요. 선입선출법. 왜냐면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 가시면 대부분 회사는 무슨 법으로 팔아요? 선입 선출법으로 팝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물량 흐름과 뭐한다? 일치한다.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남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최근에 게 남은 거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왜냐면 선입선출법은 옛날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 먼저 팔고 최근에 거는 남아있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2번도 두 번째도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행 수익의 오래된 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행 수익은 최근에 판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된 원가는 물건은 언제 거다? 옛날 거. 그래서 옛날 물건을 최근에 파는 거. 이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 선출법이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선입선출법을 쓰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거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오래된 거 먼저 팔고 새 거는 나중에 팔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 잘 되는 데 가서 어떤 물건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술을 먹어도 장사 잘 되는 데 가서 먹는 이유가 거기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장사 잘 되는 데 가면 최근에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야채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근데 장사 안 되는 데 가면은 야채도 오래된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술도 오래된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6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래서 요 문제는 이거예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해라. 그래서 토지 3천만 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하면은 요건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370. 그 다음에 매각해서 돈 받잖아요. 요거는 빼도록 되어 있어요. 210. 그 다음에 140.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저기 재산세에 대한 설명할게요. 아이고 요거 아닌데. 예 아니에요. 계산기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00에 370에 210 빼고 140 더하면 330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재산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재산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 근데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로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보니까 시험 내신 분이 머리를 좀 쓰셨어요. 적십자 회비. 이거 기억 안 나면은 뭘로 처리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적십자 회비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에다 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자산 처리가 아니고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4번. 요거는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제가 먼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취득 2004년, 2005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번 분개해 보세요.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샀다라고 칠게요. 200. 그 다음에 2004년 말은 200짜리가 190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그러면 손해봤으니까 평가 손실 10, 단기 매매 증권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면 2005년 말에는 190이 210 됐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20만원 올랐고 오르면 좋은 거죠? 평가 이익 20.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증권으로 풀어본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요거 똑같이 해서 분개 한번 적어보세요. 2분 후에 같이 볼게요. 요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차이점 시험 볼 때까지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단기로 나올 때 있고 매도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200, 그 다음에 현금 200. 그 다음에 2004년 말에 10만원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결산 때 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손해봤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2005년 말이 중요합니다. 2005년 말에 20만원 올랐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쓰시면 안 돼요. 손실 10에 이익 1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얘네 둘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그 상계 처리가 뭐냐면 이게 상계 처리예요. 지금 2005년도 말에 20만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올랐으니까 20만원 뭐예요? 이익. 근데 기존에 2004년도 말에 10만원 손해본 거 있었죠. 그래서 10만원
손해본 걸 빼고 얼마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만 이익. 요렇게 서로 계산해 준다. 그래서 요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상계 처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거 자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가서 치시라고요.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맨날 안 치고 모르겠대. 그럼 방법 없어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익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기타 포괄이라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요거 연습은 빠르면 다음 주쯤에 연습 한번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왜냐면 이거 안 나오진 않기 때문에 상급입니다. 분계 난이도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 6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차대조표. 요즘에 대차대조표라는 말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아직도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직장 상사분들 중에. 그래서 직장 상사분이 대차대조표 갖고 와 그러면 재무상태표 뽑아다 주면 돼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알아듣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정답 1번. 거기 무슨 가라고 되어 있어요? 발행가. 발행가가 아니고 액면가입니다. 그리고 2번도 틀렸어요.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그리고 이런 거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기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게 있고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요런 건 이해했다가 요거 나오면 여기 가면 있구나를 해서 그걸로 푸셔야지. 어떤 분 보면 이것도 열심히 외워.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천지예요 지금. 시험 볼 때까지 외우고 이해하고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건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웠다 그래서 100%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거는 안 없어지니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기억하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은 같이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2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죄송합니다.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1번, 3번. 자본잉여금에는 그거 3개 맞아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이잖아요. 기타 포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3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풀지 마시고 치세요. 컨트롤 F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치면은 자본 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같은 거 시험 볼 때 보면 물어볼 때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뭘로 푸세요? 컨트롤 F로. 그래야 시험 때 외울 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66번 8페이지 피세요.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거기 1번에 기말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그리고 거기 교재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기말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말 재료라 그래서 3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라고 해서 얼마 있죠? 4만원 있죠? 그럼 더하면 얼마 돼요? 7만원 돼요. 그래서 기말은 7만원입니다. 근데 거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총제조 비용이라고 있어요. 단기 총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 14, 노무비 18, 경비 15, 그러면 47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저희가 외운 게 100%는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외우시라고 한 거고, 사이사이에 제가 요거는 따로 외워 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로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6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접 너무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 좀 적어 주십시오.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해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너무비, 그 다음에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거를 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T자 보시면 우리 제공품 계정, 제조간접비 어느 변에 있죠? 차변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제조간접비 계정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그러면은 간접비들을 다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공품 그릴 때 제조간접비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그래서 제가 보조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보조 부문이 나오면 세 가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일정 부분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고 나오면 직접 배부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하고 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직접 배부는 보조 부문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안 보는 거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6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실제하고 예정.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개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원가잖아요. 그러면 개별원가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 항상 기준은 실제입니다.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근데 거기 지문에 예정 배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정 배부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실제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틀린 이유는 항상 때문에 틀렸어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고 실제는 진짜인데 우리 예측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항상이라는 건 매번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는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4번. 기본원가는 서로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가 이거거든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래서 직접비는 안 변해요. 간접비만 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제조간접비하고 관련된 거 서로 상이하다 아니에요.
서로 같다가 맞는 겁니다. 상위는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7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가. 원가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앞에 봐주시면은요. 저희 여기 선입선출법이에요. 우리 선입선출법 공식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 다음에 이 공식 가지고 3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나오면 분모만,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라고 나오면 분모하고 분자만, 기말 제공품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공식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는 기말 제공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일단 말, 거기 보시면 말 몇 개예요? 9,000개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요것도 기억하세요. 아무 말 없으면 균등 발생해요. 시험 문제에 뭐 모두 투입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게 나올 때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균등 발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9,000 단위 곱하기 몇 프로요? 80%. 그 다음에 곱하기 완. 여기 보시면 완이 26,000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9,000 곱하기 80%. 그 다음에 초가 어디 갔냐? 5,000 곱하기 30%. 그 다음에 당이 단기총 발생 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63만 4천원. 그래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밑에는 수량이에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면 밑에 거 갖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는 원가 얘기하는 겁니다. 돈. 그래서 위아래에 들어가는 그 단위가 달라요. 밑에는 수량이고 위에는 돈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4만 4천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계산 문제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장 가면 숫자는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71번은 과세거래에다 밑줄 치시고요. 1번에 물납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외운 것 중에 물납 나오는 거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래서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하시면 여러분들 회사 가셔서 월급 명세서 받으시면은 요거를 띱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소득세를 떼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담보에다 밑줄 치세요. 여기 있잖아요. 물납 담보. 그러면 몇 번 남아요? 4번 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상으로 공급. 그래서 무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 공급하고 용역의 무상 공급.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고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1번하고 3번은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에 근로 제공하면 소득세 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맞출 확률이 높지. 이거 기억해서 맞출 확률은 높지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많이 제가 안 쓸 거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7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기환급.
우리나라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환급은 30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받으시려면 저기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신고 가능하고 2달에 한 번도 되고 3달에 한 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2월 10일 겁니다. 몇 월 며칠 거예요? 2월 10일. 그러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그 다음에 15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매달 신고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1번을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신고는 무조건 25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갔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찍을 때 찍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25일입니다. 25일 아닌 숫자는 시험 문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신고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낼는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날짜 같은 건 기억해 놓으시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없냐면 이론 많이 풀었으니까 점수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내용에서 몇 문제 나오느냐. 그래서 나는 계산 문제에 자신 없어. 근데 시험 때 계산 문제 안 나왔어. 그러면 합격하는데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복이에요. 본인. 예.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적게 나왔어.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73번 요거는 공제할 수 없는 거 찾으래요. 그래서 우리 불공이 없는 매입세액이다 틀린 거죠. 그러면 불공 아닌 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그래서 3번 아니고요. 업무 무관 비용 비용 업용 소형 승용 자 그래서 1번도 아닙니다.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남죠. 네 2번. 네 왜냐면 2월달 거는 2월달에 신고 안 하고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25일 날 그 다음에 돌려받는 건 15일.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 환급이었으면은 답은 4번 돼요. 왜냐면 일반 환급은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환급이라고 나왔으면 답은 4번. 조기 환급은 매달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은 절대 아니에요. 찍을 때 찍더라도 신고 및 나오면 무조건 25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73번은 2번입니다. 의제. 나머진 다 불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74번의 정답은 4번이세요. 일단 그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일단 중간예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1월 31일까지 고지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31일이 아니고 30일까지. 왜냐면 고지서 보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번은 맞아요. 11월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예납하는 이유는 조기 확보 맞아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이거 부가세랑 똑같거든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고지서 나오면 50만원 잘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도 50만원 안 넘으면 고지서 안 날라오듯이 소득세도 50만원이 안 되면 고지서 안 날라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작으면 안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5번의 정답은 3번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그 다음에 필요경비 위에나 옆에다가 비용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라는 게 비용이거든요. 비용이라는 게 돈 쓴 거잖아요. 근데 왜 정답은 3번이냐면 연금은 얼마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돈 내잖아요. 국민연금 받으려면은 내가 사업이래네. 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을 냈을 때부터 적용을 받는데 과거에 내가 비용 처리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옛날에 얼마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양도소득은 예, 판매 금액에서 내가 산 금액, 예, 매입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집을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집이 2억이 됐어.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은 3년 이상 그 집에서 사시면 몇십억에 팔든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TV에서 맨날 난리 부르스 치는 것들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에요. 다주택자. 집이 2개 이상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기 뭐냐 3년 동안 집에 안 사신 분.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 목적으로 빨리 사서 빨리 판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뉴스에서는 항상 돈 있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난리를 치는데 일반적인 집은 양도소득세 낼 일도 거의 없고 내봤자 많이 안 내요. 왜냐면 대부분 3년 이상 집에서 사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시에 다음 것도 풀 시간 드릴게요.